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을 겪으면서 누구는 나 투자해 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투자하고 누구는 절대 안 하는 척 집에 가서 이러고 있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내가 주식을 사기 전에 나 살려 그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오는 정보를 막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번 것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고 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혹시 투자하십니까? 투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어찌 보면 한풀 꺾였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때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이면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양인 김경일입니다. 지난 영상 이양인에 관한 이야기가 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숨어있는 이양인들이 자신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아나운서 김재원 커밍아웃하다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그 성향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같은 때는 다 같이 덤벼들기 쉽고 이 가운데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는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4세 투자, 7세 투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역시 한국은 뭘 해도 한 번에 뜨겁게 하는구나. 첫째는 이른바 동조성의 민족이기도 하죠.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갑자기 확 끌어올라서 집중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하죠. 그걸 나쁘게 표현하는 것 중에 진짜 나쁜 표현이 냄비근성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야, 냄비는 뜨거워지긴 하지. 뜨거워지지도 못하고 맨날 미지근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재밌는 반론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유난히 한국이 조금 투자나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열풍이다 이런 게 좀 많이 있기는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많고 이건 굳이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 제품들도 갑자기 유행이 확 왔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무슨 빙수부터 시작해서 무슨 떡까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쁘거나 좋다라는 차원보다는 한국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것의 장점은 잘 살리고 약점은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투자를 안 하던 사람도 누가 옆에서 얼마를 벌었다 심지어 큰 금액을 벌었다는 얘기 나오면 이거 뭐지? 진짜 그렇게 벌었을까 하는 의심과 아울러 이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갖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심리는 당연한 심리죠. 그렇죠. 그 당연한 심리의 정도가 또 한국인들이 좀 더 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그거 옆집 얘기지. 옆집이 주식을 했던 부동산이든 아니면 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금이든 은이든 근데 유난히 좀 상대방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더 많이 지켜보고 내 생활이나 내 삶에도 좀 반영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는 높다. 이게 좀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국인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돈을 주제로 썼는데 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럴 때 모험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느냐 이런 것도 꽤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한 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에 비해서 난 잘 될 거야. 이거를 긍정과 희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문화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현실적 낙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성이네요. 근거가 아예 없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반현실적인 건 아닌데 비현실적 혹은 부분현실적 긍정. 근거가 빈약한 희망. 그렇네. 근거가 빈약한 낙관성이 있어요. 그게 좀 수치가 높은데 연구에 따라서는 일본인들의 거의 40배 가까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뭘 사도 투자를 해도 이거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취약한 이른바 비현실적 낙관성이 40배가 높으면 그만큼 더 모험적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역시 에너지의 민족이구나, 에너지의 문화구나 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특징이 한국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경향성이지 모든 한국인의 경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인 사이에서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불안 심리도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외향이다, 뭐 내향이다 이 두 개만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향적이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특징을 한번 배웠잖아요. 외향적인 분들, 내향적인 분들이 조금 그 경향이 강한 반면에 이향적인 분들은 그 경향이 그리 높지 않다. 네, 사실 전 친한 친구가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니네 집 얘기지 하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포모 현상이라든가 이제 나도 뛰어들어야지라고 해서 뭐 영끌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잘 안 보이는 특징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향적인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참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갑부가 안 나오는 성격이기도 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애초에 이항인들은 돈 욕심이 많지도 않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렇죠. 저도 돈을 싫어하지.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으면 부자예요? 라는 질문에도 성격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분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죠 라고 하는 게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내향적인 분들은 그 답이 굉장히 자기 기준이 뚜렷하니까 편차가 극심하고요. 아직 연구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만 보더라도 이향적인 분들이 조금 적정하면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을 그러면서 자기 기준은 분명한.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약간 떨어져서 보는데 그러면 다른 세상, 이게 외국이잖아요. 다른 세상도 많이 보이니까 물론 외부 세상에 대한 동경과 환희와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평균을 내니까 평균적으로 요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답에 좀 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우열의 개념은 아니겠죠. 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누구는 나 투자해 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투자하고 누구는 절대 안 하는 척 이러고 있으면서 귀 쫑긋하고 다 들으면서 집에 가서 이러고 있고 이것도 성향 따라 나뉘는 걸까요? 이를테면 관심 종목을 떠벌리고 다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일단은 나 요즘 주식 투자한다, 나 요즘 부동산 투자한다, 나 이제 뭐 코인 투자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의 사람과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 요거는 거의 성격에 기반한 성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전략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내가 주식을 사기 전에 나 살려 그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오는 정보를 막지 않기. 내가 네. A사에 투자하려고 네, 해 네, 하는 네. 얘기를 많이 해라. 네, 그러면 A사 좀 문제 있어 하는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사 너무 괜찮더라. A사로 돈 많이 벌었어. 나 A사 때문에 망했어. A사 뭐 회장님이 이상하다는데 뭐 아니야 그 회사 대표 되게 좋은 분이야.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오니까 오픈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전에는 자꾸 알려야 되는데 사고 나면 이미 투자하고 나면 이미 그 정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말아야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네. 사기 전에 절대로 얘기 안 해. 근데 사실 자기가 사나 옆에 있는 친구 하나 더 사나 사실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내가 사는 주식을 쟤도 사면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입 꼭 다물고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그 좋은 자세는 아니죠. 사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잘 샀다. 왜냐하면 너 그거 왜 샀니? 걔도 문제가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한 얘기하는 친구밖에 없고 그거 왜 샀니라고 하는 원래부터 나 기분 안 좋게 하는 그런 친구까지 좋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투자하기 전엔 많이 알리고 투자하고 난 다음엔 조용히 침묵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다른 양상 중에 어떤 친구들은 번 돈만 이야기하고 다니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잃은 돈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잃은 아이는 한 번도 번 적이 없나? 하지만 알고 보면 꽤 벌었던 거고 번다고 말하고 다니는 친구 그럼 잃은 적이 없나? 알고 봤더니 꽤 많은 손해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성향에 근거한 걸까요? 보면은 성향의 당연히 일부 기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접근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잘된 일에 더 민감한 사람, 회피지향적인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못 막은 것에 예민한 사람. 물론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균형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번 것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가 번 것에 대한 금액은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손실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태로운 분들이. 그러네요. 근데 또 반대로 자기가 잃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잃은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대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획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오히려 점점 더 불려서 많이 할 거고,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니까 진짜 좋은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건 오히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은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친구들한테 버린 것만 얘기하는 분들은 누군가 내가 잃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한테 잃은 걸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이니까 그분들한테 딴 거, 번 거 얘기하세요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번 거를 흔쾌하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손해본 거를 주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버린 걸 얘기. 그러면 저는 균형이 맞는데 제 아내가 버린 것만 생각이 나니까 이번에 무슨 뭐 어디 좀 유럽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었다 그러면 그런가? 이런 부작용이 좀 있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제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성향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조망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벌 것 같아. 이젠 별로 희망이 없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세 번째로는 되게 재밌는 건 직전 날의 컨디션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다 하는, 번 것과 잃은 거를 다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나 하루하루를 추적하는 연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보면 그 전날 잠이 부족한 사람, 또 오늘 갑자기 외로움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일의 감정 상태나 당일의 컨디션도 감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 가지 요인이 오늘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게 정직성, 솔직함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에 관련된 투자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매일매일 제 기분과 성향에 따라서 같은 기업인데, 심지어 이 기업이요, 오늘 막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말 10년 후, 아니야, 단 3년만 지나도 지구를 구하는 기업이 될 것 같은 낙관성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 기업이 주가도 막 올라가는데도 이상하게 제 눈에는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은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비전문가라서가 아니다. 전문가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런 연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100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와서 50을 잃었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 50이 남았잖아요. 번 돈 중에서. 합쳐서 보면 이익인데도 잃어버린 50에만 유독 집착하는 경향성을 봤거든요. 50 잃은 거에 유독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부터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100억 벌었어, 50억이나 잃었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100억 벌었고 50억 잃었다고 100억 땄다고 해요. 왜냐면 너 잃었다며. 왜 번 건 네가 노력해서 버는 것처럼 벌었다고 표현하고, 잃은 건 네 잘못 하나도 없이 잃었다고 얘기해. 양쪽 다 너 도박한 거야. 그러니까 도박할 때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단 땄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지. 그러니까 100억 땄다고 얘기해. 그러면 50억 잃은 얘기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100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50억을 잃었다가 아니라 50억을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죠. 뭐 손해봤다라고 할 수도 있고 50억만큼 실패했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왜 잃었다 벌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한 결과는 내 탓이에요. 그런데 잃은 결과는 내 탓이 아니라 뭔가 제3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연구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10,000원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10,000원이 더 크게 보인다. 이건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문화 보편적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약간 한국 사람들의 특정적인 내가 벌은 거야. 내가 잘난 거야.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느끼는 주체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잃은 건, 그런데 이게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속상하니까 국제 정세가, 그때 중동 전쟁, 남북 관계 왜 이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외부의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그 외부 요인만 도와주면 나는 언제나 노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또 그 모험을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부를 얼마나 만드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부를 얼마나 유지를 잘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그래서 부를 쌓는 방법, 모으는 방법, 불리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또 부를 일부 소비하는 방법까지 다 과목이 여러 가지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따는 방법만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나 일본군에 비해서 연합군이 전투력 보존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쳤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군. 우리 황군의 일본 천황 의 군대는 항복이란 없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죽음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손해볼 때, 실패했을 때, 이때에 대한 메커니즘 공부도 평상시에,
왜? 그때 당시가 오면 힘들죠. 전쟁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투 일어나고 있는데 토로되는 법 못 가르치잖아요. 전에 많이 공부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가끔 공직자들 스피치 코칭을 하는데 청문회 대처 요령할 때 혼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오,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혼나봐야 오, 된다. 그치. 평상시에 말 잘하는 거 의미 없고 내가 혼났을 때 압박감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원들 데려다 리허설 해라. 그리고 당신을 혼내게 해라. 그리고 그걸 한번 들어보고 가야 현장에서 다른 분에게 혼나더라도 그게 체감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잃어버렸을 때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가상의 스터디라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주식 투자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정신 승리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투자인데 유독 주식 투자를 잘하는 성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기업을 잘하는 성격이 이들부 있다 이런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많진 않아도. 그 다음에 부자 되는 성격이 좀 있냐? 뭐 많진 않아도 일부 존재하긴 해요. 근데 주식 투자를 잘하는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외로 문득문득 나오는 연구가 소시오패스다. 약간 사이코패스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덤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네네. 정서적으로 반응. 그러니까 사람을 해쳐도 죄책감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라면 자기 주식이 떨어져도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존이 가능한 우리가 어제까지 1,000만 원이었던 주식이 7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날아가면 갑자기 뭐 버튼 눌러서 사이코패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각해야죠. 망각이라는 건 손실이 일어나면 망각하기 어려우니까 투자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야 돼요. 사실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 번 사람들 얘기 듣고 가니까 나도 벌 것 같은 희망감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종잣돈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 물리적인 종잣돈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종잣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마음가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심리적인 종잣돈을 어렵지 않게 실제로 투자 현장에선 여윳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잃어도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잃어도 되는 돈이면 저희가 이제 행동경제학이나 저희 인지심리학 거의 같은 분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윳돈은 그러면 어떤 돈인가요? 그럼 저희가 주거래 은행 아닌 은행의 돈. 만약에 제가 A은행에서 계좌도 다 빠져나가고 카드 대금도 빠져나가고 저축도 거기서 하고 있다면 여윳돈은 반드시 잘 안 가는, 심지어 이렇게 조언하는 심리학수도 있죠. 당신네 동네에 지점이 없는 그 은행에 가서 예금을 그 여윳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그 통장에 만들고 그 통장에서 인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은 받지 마라. 오로지 네가 거기에 가야만 찾을 수 있도록 해라. 최대한 망각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긴 하죠. 그 심리적인 종잣돈이 결국은 뭐냐면 종잣돈이라는 게 시드에서부터 출발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에게는 네가 손실해도 평상시에 패턴이 안 흔들리는 돈이다. 그러니까 여윳돈이죠. 그러면 주식 공부할 때 경제 상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심리학적 접근도 공부를 좀 해둬야겠네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조언은 왜 그래서 한결같습니다. 당신의 상태가 1년에 이렇게 300번씩 변하니 최적의 상태에서 한 번을 사려 하지 말고 그냥 300분의 1로 쪼개서 300번을 사라. 그것도 일리 있네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얘기를 하죠. 그거를 투자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장을 예측하려 그러지 마라. 네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대로 저희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내 판단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나의 상태가 정말 매번 변한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주식 투자 얼마나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항상 바꿔서 대답드려요. 저는 1년에 주식 투자를 100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에 주식 투자를 1,000만 원 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1년에 주식 투자를 100번 합니다. 그럼 10만 원씩 100번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0번을 365일 중에 장 열리는 게 한 300번 조금 안 되니까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날마다 한 번씩 사거든요. 대신 거기서는 지 마음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네. 시장을 예측하는 국면이 아니라 시장에 그냥 100번을 쏘니까 심지어 제가 이래요.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꿀꿀한 회사에 투자하자. 네, 근데 그 3일째 되는 날, 야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화창하다가 뭐야? 히읗 들어가는 회사에 투자해.
현대자동차. 사실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할 때는 지극히 신중해야지. 지극히 신중하지만 그게 대부분 틀리죠. 네네. 틀렸다라기보단 내 예상과 다르겠죠. 위험 요인이 분산되지 않죠. 근데 그거를 알아서 해주는 게 펀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뭐 ETF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루틴이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회사에 강연을 가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그건 좀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듣는 기업이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일리 있네요. 상태가 없습니다. 네. 사실 뭐 ETF 얘기도 하셨지만 ETF랑 ELS 할 때 금융기관에 가면 자신의 투자 성향 이렇게 샥샥샥 해서 공격성, 네, 뭐 네, 안정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형식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최공격성이라고 해놔요. 대신 그래놓고 제 투자는 완전 안정. 1년에 사실 100번도 아니고요. 3만 원씩 매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많이 한 해는 2,000만 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지금은 아예 매일 3만 원 그런 기능도 있어요. 지혜롭게 하시네요. 주식 사는 날이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그 회사 갔다 오면 무조건 그 회사 주식 조금 사기. 10만 원씩 사기. 1,000만 원은 좀 넘겠구나. 2,000만 원까지도 좀 요새 저는 주식 투자를 1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주식을 조금씩 사죠. 저는 교수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강의를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KBS를 떠나셨기 아, 때문에 네네.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루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삶의 지혜를 또 배우고 갑니다. 자, 온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김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통장만 살피게 됩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